유튜브도 열어줄 테니까 유튜브 가서 봐도 됩니다. 유튜브 화장실 갔다 와도 됩니다. 잠깐만요. 유튜브 일단 주소 보내줄 테니까 이걸 보내주고 왔었어야 되는데. 잠깐만요. 유튜브가 3초 정도밖에 차이 안 나서 뭐 화면은 유튜브 틀고요. 소리는 웨이롱 켜놓고요. 그래도 됩니다. 자, 방송 눌러놨으니까 선생님이 자 유튜브 열었으니까 그쪽으로 가서 봐도 됩니다. 자, 오늘 교과서 120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뭐 우리가 공부하면서 사실 쓱 지나가도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워낙 또 우리가 독도에 대해서 또 많이 얘기하니까 시험이 안 낼 수는 없어요. 자, 페이지 120페이지입니다. 120페이지 독도와 간도. 독도와 간도. 선생님은 울릉도 출신이라 가지고 오히려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것 갖다가 강조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내 거니까 내 거지 뭐 이게 이해하고 싶고. 근데 몰라 요즘 뭐 이 독도 문제는 여러분들 좀 단순히 우리 땅이라고 우기기만 하지 말고 우리가 왜 이걸 갖다가 역사적으로 우리 땅인지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 만은 해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재밌는 파트입니다. 쌤은 이게 독도 계속 하라 그러니까 뭐 우리 땅인데 자꾸 이게 막 지중왕 13년 이런 것만 하니까 재미없었는데 그 말고 진짜 이 핵심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까지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뭐 세종 신대국질이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본과의 어떤 영유권 다툼은 아니죠. 저것들이 주장하는 거니까 다툼은 아닙니다. 이 이야기가 어디서 시작됐느냐는 일본이 패망하고 난 뒤에 걔네들도 미국의 지배를 약간 받았거든요. 그 당시 미군의 지배를 받게 됐는데 얘들이 이제 주권을 회복한 게 1953년이에요. 우리 한참 전쟁 중일 때. 그러니까 그때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조금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독도 문제가 아니라 일본이 패전 이후에 다시 정상적인 국가로 등장하는 가운데 어떤 부분이 되게 잘못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는 그런 내용이 차라리 재밌어요. 알겠습니까? 독도라기보다 일본이 어떤 걸어온 길을 갖다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게 이 독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이 독도 이야기는 사실 별로 재미없어요. 나 이런 거 별로 하고 싶지 않습니다.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주장하는 것보다는 일본의 어떤 잘못된 어떤 현대국가로 주권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다시 정상국가로 등장하는 그 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동아시아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들을 짚어보는 중요한 어떤 주제가 바로 독도 이야기예요. 그리고 사실 더 중요한 건 이 간도 이야기입니다. 간도 이야기. 간도는 일단은 섬은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이게 헷갈리는 게 독도와 간도. 뭔가 독도도 있고 간도도 동해 바다리가 있는 거라 생각하는데 뭐 농담이고요. 중학교 때 간도는 이제 백두산 일대를 간도라 불렀었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느냐. 독립운동이 전개되는 어떤 무대 하나로서 이 간도를 이해해야 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차라리 간도 얘기를 좀 더 많이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좀 할 거 생각보다 많습니다. 일단 독도부터, 독도 봅시다. 독도. 잠깐만요. 독도 이야기를 먼저 해봅시다. 자, 일단 독도는 지금 교과서에 소개되고 있는 건 사실 이 근대 이전의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대 이전의 이야기. 일단 독도 이야기를 할 건데 두 가지로 나눠서 할 것이고 간도 이야기도 할 텐데 이 간도도 이 독립운동사와 연결시켜 가지고 우리가 간도가 어떻게 어디 있는지부터 알아야 되고 정확히 그 다음에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앞으로가 우리 계속 독립운동사 이야기를 할 건데 그때 활용되는 어떤 배경 지식이에요. 일단 독도에 대한 이야기가 근대 이전
그다음에 근대 이후. 물론 샌프란시스코 강화제하고 1953년은 제외합니다. 알겠습니까? 그 근대 이후에 이제 전개됐던 이 갈등들이 중요한 내용이고, 일단 우리 근대 이전에 얘기하면 뭐 지증왕 13년 이런 거예요. 알겠습니까? 지증왕 때 처음 이제 우리 기록에는 우산국으로 등장한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건 뭐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던 거고, 이 말고 이제 좀 중요하게 다뤄야 될 거는 조선시대입니다. 조선시대의 독도는 어떻게 기록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 섬에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정책들, 그런 것들 좀 체크해 봐야 돼요. 일단, 중요한 건 태종 때 실시했었던 이, 정책, 그 다음에 이 단종 때인데, 단종은 뭐 알 필요는 없는데, 뭐 세종실록지리지, 뭐 이런 것들, 팔도총독, 실록, 지리지, 이런데 독도 이야기가 등장한다 정도만 알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오늘 가장 중요한 거는 요 숙종 때 얘기죠. 숙종 때 등장하는 이 안용복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 이런 거 좀 알아둬야 될 것 같고, 물론 뭐 중학교 때나 초등학교 때 한 번씩 들어봤던 이야기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어려운 내용은 아니야. 요게 조금 외울 게 있죠. 외워야 된다기보다 그냥 알아둬야 될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그럼 일단 태종 때는 무슨 이야기를 먼저 이해해야 되냐면, 이 조선시대 내내 이 섬을 관리하는 방식은 그랬었어요. 우리가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처음에 건국될 당시에 가장 골치 아팠던 게 뭐였냐면, 외구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대외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골칫거리는 이 외구였었어요.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동아시아사를 함께 배우면은 공부해볼 파트이긴 한데, 녹음 잘 되고 있죠? 조선 초기만 하더라도 어쨌든 외국 문제, 일본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었거든요. 무로마치 막부, 맞죠? 무로마치 막부가 이제 거의 붕괴되는 상황에서 등장했던 이 외구라고 하는 존재는 고려 말부터 해가지고 하여튼 조선 전기 내내 골칫거리였습니다. 그래서 너네 임진왜란 때 우리가 육전에서는 거의 연전연패하지만 해전에서 거의 큰 승리를 거두잖아요. 맞죠? 알다시피 이순신의 거북선 등장하고 판옥선 나오고 그런 것들. 그게 단순히 이순신의 어떤 능력치도 되게 뛰어났지만 그건 인정할 수밖에 없죠. 이순신 장군의. 근데 우리가 이미 외구와 수십 번씩 싸워봤기 때문에 그 해전에서 강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거 중요한 거는, 그래서 태종 때 이 외구를 단속하고 또 이제 범죄자들이 섬으로 도망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쇠환 정책이라고 부릅니다. 쇠환 정책. 책에는 안 나오지만 좀 알아두세요. 쇠환 정책. 그러니까 조선시대에는 기본적으로 섬을 관리하는 방식은 쇠환 정책이라 해가지고 섬을 갖다가 비우는 정책, 다른 말로 공도 정책이라고 합니다. 공도. 섬을 비운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섬을 갖다가 사람을 안 살게 만드는 거죠. 이해됩니까? 거기는 만약에 사람이 살고 있으면 외구들이 그 근거지로 활용할 수 있고, 또는 범죄자가 도망가면 잡을 수도 없고, 세금도 거둘 수가 없고, 이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섬을 갖다가 쇠환한다는 말은 거기 살고 있으면 데리고 나왔습니다. 알겠나요? 섬에 살 수가 없었어요. 거기 이제 스며들면은 그냥 거기 왜 들어갑니까? 거의 대부분 조선시대 때 노비들이나, 그러니까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 범죄자들이 도망갔겠지, 섬으로.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다시 불러들인다는 말. 쇠환, 말이 어렵지만 이게 섬을 비우는 정책, 공도 정책과 일맥상통하는 얘기라고. 그러니까 이게 조선시대 내내 섬을 관리하는 방식이었다고. 이해됩니까? 그러니 이 울릉도라든가 독도라든가 이렇게 좀 멀리 떨어진 섬은 다른 외구들이 들어와가지고 살기도 하고 했었겠죠. 이해됩니까? 자, 이제 그게 이제 문제가 된 건 숙종 때예요. 숙종 때. 숙종 때 이 안용복이라는 사람은 알다시피 이 신분은 어부입니다. 어부. 이게 또 중요해요. 알겠습니까? 안용복은 평민입니다. 어부니까 더 신분이 그러니까 너네 조선시대에는 크게 양인과 천인으로 나누지만, 양인은 하는 일에 따라 가지고 글 읽는 사람 선비고 산업 공상 이렇게 나눴거든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농사 짓는 사람이 제일 낫고, 그 다음에 농사 안 짓는 사람들은 또 천대를 받았거든. 땅이 없으니까. 얘도 그런 거죠. 땅이 없으니까 어부였겠죠. 일단 더 천대받는 사람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천민은 아니었지만.
여튼 이 안용복이라는 사람이 숙종 때 2번이나 일본을 건너가게 되는데 이게 이제 너네 좀 알아둬야 될 얘기. 이게 뭐 이 사람이 살았던 데가 이 부산이었었어요. 알겠습니까? 뭐 부산에 살고 있었는데 난 이해가 안 돼요. 솔직히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이 고기 잡으러 울릉도까지 간 거예요. 샘은 울릉도에 살았잖아. 태어났고. 그러다 보니까 그 동해 바다의 파도를 압니다. 어마무시합니다. 너네 돛담배 타고 거기 건너가는 거 그게 목숨 걸고 가는 거라고. 고기 잡으러 거기까지 가는 게 조금 나는 이해가 안 돼요.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울릉도까지 고기 잡으러 갔는데 1차 도일이죠. 도일은 건너갔다 일본으로 한 뜻입니다. 이때는 그 가니까 일본인들이 와가지고 고기 잡고 있었던 거지. 이때 납치됐습니다. 납치. 일본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납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일본으로 건너가게 됐고, 뭐 제일 가까운 데가 뭐 도토리현이었거든요. 도토리현에 이게 가게 됩니다. 도토리 이름도 되게 귀엽다. 도토리현. 자, 도토리현 본주를 만나게 되고 거기서 이제 울릉도에 대해서, 내가 울릉도를 얘기하는 울릉도에 대해서 이제 영유권을 주장했었죠. 거기는 조선 땅이다. 너네가 왜 들어와서 고기 잡냐? 꺼져라. 그러니까 이제 이 본주가 이 사실을 갖다가 이제 그 당시 일본의 최고 지도자가 막부였거든요. 막부의 쇼군이었거든.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제 보고하게 됩니다. 안용복이 무서웠던 게 아니라 조선과 외교 관계가 큰일 나겠죠. 만약에 이거 갖다가 잘 처리했다가는. 그래서 일본은 그 당시에 이제 이 잡혀온 이 어부 문제를 갖다가 막부 정부에 보고하게 되고, 막부는 조선과의 외교 관계를 고려해서 울릉도는 일본 땅이 아니다, 조선 땅이다라고 하는 그 서계까지 써가지고 안용복에 줘가지고 다시 돌려보내주게 된 거지. 이게 1차 도일 얘기예요. 그러니까 잡혀간 상황에서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알겠습니까? 거기에 듣고 있니? 듣고 있는 거 맞겠죠?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우리 땅이란 걸 이제 확인시켜서 돌아온 거죠. 아주 멋있게.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제 역사에 남은 겁니다. 알겠습니까? 하여튼 뭐 이게 1차 도일 사건입니다. 넘어가서 이제 근데 그 서계는 대마도에서 뺏겼대요. 또 뺏겨가지고 더 가지고 오지 못했지만 어쨌든 막부 정부한테 이게 확인받은 사실. 이해됩니까? 이게 이제 중요한 얘기고. 근데 또 한 번 건너가게 돼. 2차 도일. 2차 도일. 자, 두 번째로 건너갔을 때는 울릉도 가니까 또 일본인들이 또 있는 거지. 이해됩니까? 또 있어가지고 이번에는 스스로 건너간 거야. 스스로. 알겠습니까? 안용복이 스스로 건너갔는데 이때는 좀 놀랍게도 신분이 어불했잖아. 관직이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관복까지 차려입고 지금 자기가 뭔가 이제 뭔가 조선에서 파견된 관직이 있는 것처럼 딱 입고 넘어가가지고 항해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또 한 번 이제 조선 땅인 걸 확인받고 넘어온 사건. 이게 이제 2차 도일이고. 여튼 중요한 건 얘들아, 이 안용복이 했던 이 일 자체가 일개의 어부였지만 민간 외교사들처럼 행동한 거죠. 이게 실제로 2차 도일 이후에는 돌아와가지고 형벌을 받습니다. 왜 네가 관직을 사칭하느냐.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도 겪었지만 중요한 건 이 막부 정부로부터 울릉도가 조선 땅임을 확인받고 돌아온 사건이죠. 이게 되게 중요한 사건으로 많이 다루죠. 근데 자꾸 얘기하지만 얘들아, 쌤 자꾸 울릉도라 얘기했었어요. 울릉도. 독도 얘기하는데 왜 자꾸 울릉도라 그래요? 이거 어떤 거냐면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얘들아, 일본의 주장은 뭐냐면 독도하고 울릉도를 갖다가 분리시켜서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중학교 때 다른 반에도 얘기했지만 중학교 때 독도 퀴즈 대회 하면 이거 꼭 문제 나오는 거 아니었니? 나는 꼭 냈었는데 울릉도에서 독도는 보인다 안 보인다? 보인다. 맞죠? 일본에서 제일 가까운 섬은 오키섬이거든요. 오키섬에서 독도는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이런 거가 퀴즈 문제였다니까? 이게 왜 그럴까? 중요한 거야. 왜냐면 섬은 봄 있잖아. 섬만 하나만 덜렁 있는 게 아니야, 보통. 섬 몇 개가 붙어 있어요. 부속섬이라 불러. 그러니까 울릉도 안에도 잘 모르겠지만 죽도도 또 있어요. 조그만 섬이 또 있어.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하는 울릉도 독도는 하나의 섬인 거야. 뭔 말입니까? 그러니까 하나의 세트라고 보이는 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울릉도의 부속섬으로서 독도가 존재하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거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울릉도 독도를 이해하는 거는 울릉도하고 독도는 하나의 세트인 거야.
보이는 서민이기 때문에 보이잖아. 맞죠? 만약에 안 보이면 따로따로 이해해야 되는데 같은 섬으로 이해하는 이유는 부속 섬으로 이해하는 이유는 보이기 때문에 하나의 섬으로 인식하는 거지. 그래서 울릉도에 군수를 파견하면 독도 당연히 관할하는 거죠. 독도 군수, 울릉도 군수 따로 보내는 거 아니거든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일본의 개념은 이거야. 너네는 울릉도가 조선 땅인 건 알겠는데 독도에 대해서 너네 모르고 있더라. 독도는 그러니까 임자 없는 땅인 거야 라고 주장하는 게 일본 입장이거든요. 이해됩니까? 근대 이전에 막 지도에 나오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너네 그 울릉도 독도를 갖다가 같이 인식 안 하잖아 라고 계속 반박하는데 우리의 주장은 뭐라고? 울릉도 독도는 하나의 세트라고. 보이는 섬인데 뭘 이렇게 따로 관리하냐고. 보이는데. 이해됩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울릉도밖에 얘기 안 했지만 그건 독도를 포함하는 거라고 우리는 얘기하는 거죠. 됐나요? 이러고 독도 문제는 일단은 더 이상 뭐 나오는 건 없어요. 잘 듣고 있니 얘들아? 내 목소리 얘들아? 내 목소리 잘 듣고 있는 거 맞겠죠? 네네. 자, 재밌지 않니 그래도? 별로 부담되는 거 이거 파트는 아니잖아. 자, 지난 시간까지만 해도 되게 힘들었나 모르겠지만. 자, 근대 이유 봅시다. 근대 이유. 자, 이 근대 이유는 이제 이 일본이 이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보다 국력이 못하다 생각했지만, 너네 알다시피 일본은 메이지 유신의 나라가 급격하게 변합니다. 알겠어요? 서양의 제도와 문화를 받아들여가지고 완전히 막 나라가 바뀌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근대 이유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개항하고 난 뒤부터의 이제 문제인데, 사실 이제 이야기의 시작은 1881년입니다. 1881년에 이제 우리가 이 조선시대 내내 써왔던 정책이 쇠환 정책이라고 불렀잖아. 쇠환 정책을 포기해요. 정책을 갖다가 포기한다고. 자, 왜냐면 우리가 배웠지만 근대사에서 배웠지만 이제 바다를 통해 가지고 서양 세력이 막 등장하기 시작하고 맞죠? 뭐 이제 외국 아니고 이제 막 외국 선박 이양선 출몰하고 맞죠? 그러다 보니까 바다를 더 이상 이렇게 내버려 둘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그동안 바다에 사람이 살지 못하도록 이렇게 공도 정책 또는 쇠환 정책을 펴왔던 것 같다가 포기하고 적극적으로 경영하기 시작해요. 이해됩니까? 이 쇠환 정책을 포기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뭐냐면 너네 이유원 보고서라고 해가지고 이유원 보고서라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울릉도 독도 한번 탐방하고 왔던 사람입니다. 가보니까 외구들이 막 거기서 고기 잡고 있고 또 그러고 있는 거지. 이제 더 이상 저기 울릉도를 갖다 그렇게 내버려 둘 수 없다. 이제 관리를 하자 해가지고 이제 1881년에 공식적으로 쇠환 정책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고 얘들아, 그러고 1883년이었던 것 같은데 3년 맞을 거야. 3년에 맞아. 1882년에 1882년에 울릉도 개청령을 내려요. 울릉도 개청령. 봐봐, 이때도 너네 그냥 울릉도 개청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얘기하지만 인식 자체가 울릉도 독도를 하나의 세트로 본다고. 울릉도를 개척하고 관리한다는 말은 독도도 같이 관리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울릉도 개청, 우리 보이니까. 보이니까. 그러니까 울릉도 개청령이 내려지게 되고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울릉도를 개척하기 시작하고 했던 거죠. 쌤은 이 얘기할 때도 계속 얘기했지만, 그럼 나는 거기서 언제 태어나?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태어난 이유는 우리 조상님이 거기서 살았기 때문에 태어난 거 아니겠니? 우리 아버지도 거기서 태어나셨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이제 들어보기로는 할아버지였던 것 같아. 할아버지가 증조 할아버지였던가? 나도 증조 할아버지인지 그냥 할아버지인지 정확히 다 기억 안 납니다. 증조 할아버지인가? 증조 할아버지 같아요. 증조 할아버지가 울릉도로 건너왔다고 들었거든요. 아닌가? 할아버지인가? 하여튼 나 다 까먹었어. 할아버지가 증조인지 뭐 그냥 할아버지인지 모르겠지만 그 동학농민운동을 그때 그 큰아버지한테 들었어요. 큰아버지가 그러더라고. 나이 많은 큰아버지가 그 동학난을 피해가지고 들어왔다면서. 동학농민운동이 1894년에 있었잖아. 맞죠? 1894년에 있었잖아. 그러니까 비슷한 무렵인 것 같아. 피해가지고 뭐 들어왔다고 들었거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나이가 이제 원래 경주 살았대. 할아버지 때 경주에 살다가 이제 배 타고 이제 울릉도 들어와가지고 내가 거기서 태어난 거죠. 알겠어요? 뭐 그렇대.
하여튼 맞잖아. 대충 이게 맞아 들어간 게 1882년에 이제 개청령이 내려져가지고 사람이 살도록 했거든요. 자, 이렇게 이제 사람이 살도록 했었고, 이제 결정적인 거는 이거 되게 중요한 거. 1900년에 대한제국칙, 이거 되게 중요하죠. 대한제국칙령, 대한제국 시절입니다. 제 41호가 이제 반포되게 되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 이 대한제국칙령 제 41호는 굉장히 중요한 게, 대한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이 지역을 다스렸다는 이 문서가 남아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근대 국가를 지향했던 이 대한제국이. 거기에 보면은, 일단은, 울릉도를 갖다가 명칭을 개칭합니다. 울도라고 개칭하고, 그 다음에 석도가 뭘까요? 석도가 이때 말하는 이게 독도예요, 독도를 갖다가, 관할하는데, 여기 이제 군수도 파견해, 초대 군수도 파견해요. 이 사람이 바로 심흥택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심흥택이라고 하는 사람을 파견해가지고 다스려라! 하고 했던 게 대한제국칙령 제41호입니다. 알겠나요? 그러니까 이게 41호가 반포된 게 언제냐면 10월 25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독도의 날이죠. 맞죠? 독도의 날. 오케이? 그렇다고요.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공식적으로 1900년에 다스린 거야. 근데 너네 알다시피 일본의 주장은 뭡니까? 일본의 주장. 1905년에 러일 전쟁이 끝나면서 섬 없는, 임자 없는 섬을 찾았어. 무주지 선점론이라 해가지고 임자 없는 섬이니까 이거는 우리 땅이야. 그래서 이거가 시마네현 고시 이번엔 40호를 갖다가 내려가지고 일본 애들이 이거는 우리 땅이냐 라고 주장을 했던 거라고. 알겠습니까? 자, 뭐 수업의 핵심은 이거예요. 너네 이제 독도의 근대 이전, 약간 근대도 넘어왔지만 더 중요한 건 내가 했지만 1953년에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이걸 아직 얘기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사실. 이게 더 중요한 얘기고, 이승만의 평화선이라든가, 그 다음에 박정희가 했던 한일회담, 그 다음에 우리 최근에는 1997년에 있었던 배타적 경제 수역 이야기 딱 해야지 이제 독도 문제를 갖다 좀 더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거 이유는 언젠가 해줄게요. 하겠지만, 일단 독도 문제 핵심은 일본의 주장 그거라고, 우리의 주장 그거라고. 우리의 주장은 너네가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를 내려가지고 너네 땅이라고 얘기하기 전에 우리는 이미 이렇게 다스려 왔다 라고 하는 게 이 내용의 핵심입니다. 알겠습니까? 딴 거 없어요. 교과서에 그 얘기고, 일본이 임자 없는 땅이라고 하는 거는 거짓이다 라고 하는 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나요? 됐고, 그 다음에 간도 얘기. 간도.